안녕하십니까. SPM 리서치의 김영진입니다. 시장 조정 분위기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조정 분위기 속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로존에서도 나오고 중국에서도 나오고요. 물론 미국 쪽은 너무 많은 얘기가 나오고 너무 빠르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 쪽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 실적 넘어가면서 그 타이밍부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 수요일까지는 미국 시장 조정받는 그 가운데서 그걸 완화시킬 수 있는 다른 쪽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그걸 살피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국 시장 조정 분위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중기 상승 추세를 하향 이탈하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치 이런 모습들요. 급락이 한 번 더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엔비디아 실적하고 맞물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먼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 과매도권에 진입하고 있다는 점, 기술적 분석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치고 내려가면은 아래쪽에서 또 급반등으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실전 전략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내리는 것처럼 보이죠. 당연하죠. 지금 반도체 주식들 안 좋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AI 버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AI 버블 얘기가 나오면은 어쩔 수 없이 미국 시장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은 나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 상식적인 얘기죠. 그런데 과거 흐름 한번 볼게요. 2020년 3월에 저점 찍고 올라가는 그 모습에서 위에 푸른색 선이 나스닥 100 지수고요. 아래가 S&P 500 지수입니다. 시장이 강세장일 때는 당연히 주도주 성격의 나스닥의 빅테크들이 이끌고 가면서 수익률을 끌고 올라갔죠. 그러다가 조정받으면은 많이 올라갔던 게 더 빠지면서 수익률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을 합니다. 그 이후에 또 올라가면은 벌어졌다가 조정받으면 또 이 이격이 좀 줄어들겠죠. 나스닥 수익률이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줄이려면 상당히 많이 내려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 해서 뭐 폭락이 계속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런 이격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모습이 반복될 것이다. 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일단 AI 산업이 이 이격을 넓히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매듭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엔비디아 실적 나오면서 AI 산업의 발전 방향이 다시 또 정의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조정의 폭이 결정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미국 쪽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된 다음에 그와 더불어서 나타나는 시장의 모습 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목요일 영상 정도 되면은 말씀드릴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미국 말고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흐름, 오늘은 유로존 쪽하고 중국 쪽 얘기를 하겠는데요. 유로존 쪽 먼저 말씀드릴게요. 유로존 그리고 그 독일 선거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변화 한번 살펴보죠. 월스트리트저널 보면은요. 마가를 잊어라. 투자자들은 메가를 원한다. Make Europe Great Again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번 살펴보죠. 닥스 지수 일봉입니다. 사상 최고가 흐름에서 독일 선거 끝난 다음에 조정세 보이고 다시 상승 시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단순히 상대적으로 싸다 이 논리가 아니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위에가 나스닥 100, 빨간색이 S&P 500, 노란색이 독일 닥스 지수입니다. 독일 닥스 지수가 좀 수익률이 떨어지다가 상대적으로 최근에 좀 탄력적으로 오르면서 오히려 S&P 500 지수를 앞지르고 있습니다. 2020년 팬데믹 때 저점부터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코 적게 오른 게 아니죠. 인덱스만 보면 싸다 이렇게 볼 수도 없겠고요. 그런데 우리가 시장에서 유로존에 어떤 점을 주목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그린 표는 2020년 팬데믹 때 저점 이후로 이렇게 따져보면은 S&P 500하고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데 시장에서는 작년 11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유로스톡스 50이 오히려 상승폭이 컸다라는 점, 그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S&P 500이 가장 낮고 FTSE 지수가 그보다도 오히려 높고 유로스톡스 50 같은 경우는 더 높다라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 선거 이후에 오랫동안 힘들었었던 유럽 경제나 유럽 자산 시장에 하나의 변화의 시그널로 그 트리거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투자자들이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그 전과 그 이후의 시각이 완전히 반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점에 배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유럽 주식시장이 2008년 이후에 계속 미국 주식시장보다 성과가 좀 안 좋았다라는 것인데 최근에 AI 붐이 미국하고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를 했죠.
그 와중에 유럽에는 전쟁이 난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고 그래서 에너지 비용이 크게 증가했었고 전기차 때문에 독일 자동차 산업도 안 좋아졌다는 것이고요. 여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 관세 부과하고요. 러시아하고 평화협상을 진행하는데 유럽을 완전히 제껴버렸죠. 그리고 벤스 부통령이 유로존 와가지고 뮌헨에서 세미나 때 이런 얘기를 했었죠. 유로존 국가들이 군사비 지출을 늘려서 자체적으로 방위력을 늘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배경은 아주 안 좋은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변화의 모멘텀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매그세븐 주식이 미국에서 많이 올랐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면서 거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가치주 쪽을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유로존 쪽에 그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향후 12개월 동안의 이익 수익률 전망 따져보면 유럽 주식 같은 경우가 기대 수익률이 한 6% 정도가 계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러한 수치는 예상일 뿐이고 변동 가능하죠. 하지만 비슷한 방법으로 미국하고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경제 지표도 부진하긴 한데 그 흐름 자체가 부진이 마무리되는 듯한 그런 분위기고 특히 독일의 제조업 경기 침체가 이제 끝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 분석가들이 독일의 자동차 제조업체 이익 성장성이 아주 긍정적일 것이다 이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이나 BMW나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에 예상이익이 빠르게 긍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럽 자산 시장의 랠리가 좀 특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게 바닥에서 반등을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점, 그게 오히려 특별하고 좋게 볼 점이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미주호 홀딩스의 전략가 조던 로체스터라는 분이 계신가 본데 이분이 유럽을 다시 위대하게 그 메가를 거론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메가란 단어는 이분이 처음 쓴 건 아닙니다. 머스크도 썼었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아까 말씀드린 벤스 부통령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고요. 누가 먼저 이 단어를 썼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겠죠. 어쨌든 이 메가라는 단어 우리가 이제 마가만큼이나 신경을 써야 될 단어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금융 규제가 완화될 것이란 겁니다. 작년에 예전에 ECB 총재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있었죠. 그분이 유럽 시장의 관료주의에 대해서 복잡한 규정과 절차를 이제는 그만하자, 중단해라 이러한 촉구하는 그런 보고서를 발표했었는데 이제 점점 많은 사람들이 그 목소리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의 중앙은행들이 EU 집행위원회에다가 올해 1월부터 역내 은행 자본 규정에 대해서 완화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고요. 그러면서 변화가 시작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 이 표는 은행주 주가 흐름이고요. 이쪽 축이 장부가치, 그러니까 PBR을 뜻하는 것이죠. 작년 중반 넘어서면서부터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죠. 금융주 자체가. 장부가치보다 많이 낮았었던 가격이 유니크레딧이라는 회사는 1.2배가 됐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이치나 BNP 파리바 같은 경우는 아직도 한 배 이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있는 그 모습이죠. 이렇게 할인율이 크기 때문에 의미 있는 개혁이 나타나면은 은행 쪽에서, 금융주 쪽에서 더 많은 기회가 나타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미국보다 규제가 그동안 강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규제 완화가 나중에 금융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때 얘기고 지금은 규제가 완화되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에서 놓고 본다면은 기회 요인으로 보는 게 맞겠죠. 위기는 언젠가 올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국방비. 유로존의 나토 국가들이 국방비를 GDP의 3%로 늘려야 되죠. 그렇게 되면은 전체 산업 생산 증가가 한 1% 증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본을 만들려면은 일단 금융 규제가 완화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국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군수품 조달이 급증한다면은 경제 호전이 당연히 나타난다는 것이고 이 군수품하고 경제는 계속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이 역사에서도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통계를 내보면은 유럽의 군수업체가 2022년 중반부터 2023년 중반까지 유럽 방위 수요의 22% 정도 공급을 했다라고 하는데 2030년까지 50% 목표라고 합니다. 이미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 독일이 한 1,000억 유로 규모의
특별 기금을 만들었었는데 그 대부분이 록히드 마틴의 F-35 전투기를 구입하는 데 사용됐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록히드 마틴 주가 보면은 안 좋아요. 왜 안 좋은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이렇게 샀었는데 미국이 밀어붙이니까, 유로존 국가를 밀어붙이니까 유로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겠다. 그런 식으로 가면 록히드 마틴 주가가 좋을 리가 없죠. 지금 보고 계신 게 록히드 마틴 주가입니다. 2024년 10월에 618불 고점 찍고 지금 400불대까지 빠졌죠. 2024년 10월 21일 이후에 무슨 일이 난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막 높아지던 시기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겁니다. 방위산업 성장성이 유로존 쪽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탄약이나 미사일 같이 당장에 필요한 쪽에 그러한 비용이 들어가겠는데, 향후에는 항공기, 선박, 탱크 이쪽에 대해서 개발, 조달 계획을 조정하면서 기업하고 통합과 협력을 촉진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들 리스트가 여기 나와 있죠. 매출 상위 기업들: 에어버스, 레오나르도 엘도, 탈레스, 라인메탈, 샤프란삽, 그리고 사브. 우리가 잘 아는 기업들도 몇 개 있죠. 이게 유로존의 상위 15개 방위산업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방산업체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 안에서 방산을 보는 시각하고 해외 쪽에서 보는 시각이 약간 틀려질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유로존에서는 이 기업들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독일 선거 이유를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재정 지출 증가를 반대했었는데 독일이 과연 그 노선이 바뀔 것인가, 독일 선거 총선이 포인트이고 분기점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자마자 메르츠 총리가 안보 독립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주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배경에 이미 유로존 쪽에서는 많은 위기를 겪었었고, 특히나 최근에 팬데믹 여파가 유럽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그 자신감을 키워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월스트리트저널이 꼬랑지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명심해야 할 것이 항상 그 이후에도 계속 휘청거리는 것처럼 보인다. 유로존 경제가 그렇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달라질 수 있는지, 이 주가 흐름에서 S&P 500을 넘어서고 있고 선거 이후의 분위기를 유로존 쪽은 색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점, 놓치면 안 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유로존 쪽으로 투자하자, 이 얘기보다도 글로벌 유동성 차원에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점, 그 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국채 입찰 때마다, 특히나 타이밍상으로 중요할 때 이 중국 쪽에서 그와 어울리는 듯한 그런 소식이 종종 나옵니다. 예전에 옐런 장관 때도 그랬었죠. 아예 중국을 방문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미국 국채하고 연관돼 가지고 중국 쪽과 연결되는 그런 스토리텔링이 가능했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중국 쪽에서 위안화 관련된 그런 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본 유출이 위안화 쪽에서 많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까지도 위안화 쪽 자금 이탈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좀 불안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그러한 점이 해소되면서 중국 시장이 많이 올랐죠. 특히나 오늘 나온 얘기는 중국 기업에 해외 투자하고 홍콩 주식 매도 대금, 그것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홍콩의 IPO하고 더불어서 주식 매각 대금, 그리고 법인에서 외화를 이전할 경우에 외환당국의 허가가 필요한 그런 규제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허가를 얻지 못한 그런 기업들은 달러가 됐든 위안화가 됐든 중국 본토로 송금하라, 그러한 지시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유동성 관리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기업들이 해외 직접 투자라는 명목으로 해외로 송금하는 돈, 그 점에 대해서 조사가 강화되고 중국 밖으로 돈을 빼돌리기 위해서 위조 거래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1680억 달러가 유출됐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빠져나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반작용이 시작이 됐고 그 소식이 지금 타이밍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부터 미국 국채 발행이 시작이 됐죠. 2월달 후반부 국채 발행이요. 2년물이 발행이 됐는데 외국인 참여 비율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85%. 지난 분기에 낮을 때는 58%, 높아도 82% 정도 기록했었는데 상당히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 타이밍이죠. 이 연관성을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국채 입찰 호전되는 그런 소식 나오거나 엔캐리 청산 같은 외환거래 쪽에서 중요한 그런 이벤트가 발생이 될 때 미국 재무부하고 더불어서 중국 쪽이 공조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종종 나타납니다. 작년에는 몇 번에 걸쳐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베센트 장관 일하기 시작하면서 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미국하고 중국 겉으로는 계속 아웅다웅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죠. 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글로벌 유동성 관련해서는 중국 쪽도 관련돼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글로벌 유동성 차원에서는 BOJ는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고요. 지금 ECB 쪽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중국 쪽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우리가 음모론으로 접근할 일도 아니고 그냥 막연한 짐작을 할 그럴 사안도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 정치적인 규제 다음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그 흐름의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유동성 또 한번 살펴봤고요. 엔비디아 실적 나오고 나서 목요일에 다시 또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